선곡 세계문학의 숲 세 번째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에는 맥베스를 첫 번째 작품으로 골랐어요. 우리 선곡 세계문학의 숲에서 희곡은 두 번째죠. 첫 번째가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서 마지막 비극으로 알려진 맥베스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극 중에서 고르긴 해야 할 텐데 햄릿도 뭐 대단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리어 왕은 물론이고 오셀로도 조금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덜하지만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작품이고, 그리고 맥베스도 뛰어난 작품이죠. 고민을 하다가 햄릿과 맥베스 중에 어떤 걸 할까? 꿈속에서 마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유령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골라야 할 것은 맥베스다. 그 점지에 응해서 맥베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왜 이 시점에서 맥베스를 골랐는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씩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을 권력과 광기 그리고 파멸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력욕이라는 건 뭐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권력의 맛을 잘 몰라서 권력이 무엇인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권력에 가까이 다가가 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권력의 맛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을 휘어잡는다고 해요. 이 권력을 향한 광기, 그리고 꼭 끝에는 파멸이 따라옵니다. 이 과정을 권력을 향한 욕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광기, 그리고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인류 문학 유산 중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맥베스가 아닌가 싶어요. 이 맥베스는 흔히 정치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드라마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편의 비극, 이른바 4대 비극 중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 짧은 이유가 검열 때문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임스 1세라는 엘리자베스 1세 뒤를 잇는 제임스 1세 앞에서 공연한 것이어서 왕의 눈치를 봐야 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삭제해서 짧아지지 않은가 하는 연구자의 얘기가 있습니다. 툭툭 튀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건 전문가들의 몫이고, 우리는 맥베스가 보여주는 권력과 관계의 향방에 주목하면서 그 파멸의 과정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텍스트는 그 수많은 맥베스 번역 중에서 동인이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맥베스입니다. 김혜룡 선생이 번역했는데, 이게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작품 총서 중에 한 권이에요. 여기서 이 시리즈에서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모두 다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독성의 측면에서나, 그리고 작품 이해를 위한 그 친절하고 풍성한 각주의 측면에서나 동인 출판사 버전이 가장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작은 출판사에서 그런지 교열이 꼼꼼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나 오타들이 눈에 띄어요. 그 정도는 감안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전도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신상웅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야의 정담, 소정자를 써서 심야의 정담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70년대, 80년대 작가입니다.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분이 번역한 셰익스피어 전집이 있습니다. 요 버전인데,
이 버전의 특징은 화보가 여러 장 들어가 있어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운문을 산문 형식으로 풀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개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운문적인 그 리듬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좀 맛보는 데에는 좀 모자람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권하고 싶은 텍스트는 시인 김정환이 번역한 셰익스피어 시리즈입니다. 전집을 번역하겠다고 했는데 다 번역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약 20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힘이 붙였는지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도 완역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김정환은 황금예술가 그렇죠? 를 비롯해서 여러 시집을 간행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품 번역에 있어서도 직역에 충실하면서 그 운문의 맛을 잘 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각주가 없고 그리고 그 직역투여서 읽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방식은 신상웅 버전으로 먼저 보고 전체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김혜룡 버전으로 꼼꼼하게 읽고 난 다음에 그 시의 맛을 김정환 번역으로 느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번역들도 많은데 그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시겠죠.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아마 셰익스피어 번역 비평만 해도 어마어마한 연구 테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각주가 풍부하고 읽기에 수월한 동인 버전, 김혜룡의 버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그 제목 말고 권력과 광기 그리고 파멸입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를 그대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퍼스트 폴리오라고 해요. 이걸 이 폴리오란 이절지를 얘기하는데 이 전지가 있고 전지를 반으로 접은 게 이절지죠. 17세기의 책들은 되게 이절판으로 이렇게 찍어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죠, 책이. 작품인데 이게 1623년에 간행됩니다. 셰익스피어가 1616년 4월 23일 날 죽어요. 죽고 나서 대략 7년 후에 36편이 수록된 셰익스피어 전집을 간행합니다. 이게 퍼스트 폴리오, 오리지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코메디스 있죠. 희극들, 그러니까 되게 5대 희극 이러는데 베니스의 상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여름밤의 꿈, 요정들의 이야기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스에서 역사극들이 있습니다. 헨리 8세, 헨리 6세, 리처드 2세, 리처드 3세 하는 그 역사극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트레주디스, 비극입니다. 비극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셰익스피어 초상화죠. 초상화입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를 읽는다는 건 놀라운 경험의 하나인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보입니다. 일단 셰익스피어 읽고 나면은 내 뇌에 저장되어 있는 언어의 용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폼이 납니다. 어떤 문장들 봐도 예사롭지 않게 표현되어 있어서 사물이나 인간 행동을 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뭐랄까요, 발견의 기쁨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38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또 여러 번 셰익스피어 전집이 관행됐는데 비교적 최근에 관행된 게 이상섭 선생 버전. 이게 두꺼운 거 한 권짜리인데 잘 읽히지가 않아요. 근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잘 읽히지가 않아요. 시도해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텍스트로 선정한 이 동인 버전으로 읽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1년 정도면은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 소네트까지 하면 39편이죠. 38편의 드라마와 소네트까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셰익스피어 작품 읽고 나면은 영문학 작품이나 세계문학 작품이 있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제인 오스틴 읽는데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제인 오스틴의 어떤 소설이죠? 센스 앤 센서빌리티인가요? 아니면 오만과 편견인가요? 어디에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를 읽는 장면들이 나오죠. 뭔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최근에 콜테스라는 베르나르 마리 콜테스라는 프랑스의 극작가가 있는데 극작가의 드라마를 봐도 셰익스피어 영향권 안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영화도 물론이고요. 연극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셰익스피어를 만나서 셰익스피어를 읽는다는 건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의 과제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의 보고, 광맥 같은 게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전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64년 4월 26일 잉글랜드 중부 버밍엄하고 옥스포드 사이에 있습니다. 스트래드퍼드 어폰 에이븐이라는 자그마한 읍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가죽업을 했다고 하죠. 피혁 제품을 판매했던 모양입니다. 어렸을 때는 꽤 집안이 부유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이 망해야 돼. 집안이 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집안도 망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요. 이것도 운명이죠. 사업이 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저나 여러분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집안이 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집안이 망했으면은 꽤 이름 있는 시인이나 작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1564년이니까 저보다 정확하게 약 40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17년 전에 스페인에서 세르반테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 죽은 게 16년 4월 23일이죠. 이 돈키호테 작가 세르반테스가 죽은 게 이 전날입니다. 4월 22일 날입니다. 이거 또 하나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서사문학에서는 돈키호테를 빼놓을 수가 없죠. 도스토옙스키 문학까지도 이 돈키호테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읽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런 드라마뿐만 아니고 시 쪽에서는 셰익스피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작가가 하루 차이를 두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대단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문법학교를 거치고 이 문법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죠. 성경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있죠. 메타모르포시스, 워낙 유명한 텍스트죠. 이 변신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학교라고 하는데 이 문법학교는 요즘 우리로 얘기하자면 초등학교예요. 그래머 스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법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상급학교 진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생 대학도 안 나온 녀석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은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아마도 셰익스피어 쓴 게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건 뭐 학자들 사이에서 또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한 셰익스피어는 배우이기도 했고 극작가이기도 했고 또 연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 부분 다른 작가들이 여기에 더
더 쓰고 더 보태고 했던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판소리가 한 광대가 다 한 게 아니듯이 여러 유파가 이어오면서 쌓여서 한 편의 완성된 작품이 되죠. 이걸 적층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학교를 졸업하고 18살에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이 평탄하면 훌륭한 작가가 못 됩니다. 잘하시네, 이런 부분은. 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면 훌륭한 작가가 되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580년대 후반 또는 1590년경에 런던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엘리자베스 1세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의 깃발을 꽂기 시작할 때, 대영 제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가 세상을 떠난 게 1603년이에요. 셰익스피어의 그 극작가 이력에서 중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1594년부터는 국내부 장관, 이 국내부라고 그러면 왕실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국내부 장관에서 후원하는 극단 전속 작가였어요. 상당히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죽고 제임스 1세가 이때부터 제임스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국왕극단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1세 앞에서 1606년에 맥베스를 공연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왕족들과 귀족들을 놓고 이 공연을 한 겁니다. 맥베스의 큰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대단한 그 도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제임스 1세의 그 혈통을 정당화하는 벤코우를 통해서 정당화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지만은 이 권력에 마비된 사람들의 이 파멸의 경고음이 이 귀족들과 왕족들이 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대단한 도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권력을 다 장악한 자들 앞에서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 인생은 그저 무대 위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그 말은 얼마나 대담합니까? 그 상황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올라온 1590년부터 이 런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북쪽인데 왜 런던을 내려와야지 올라오냐. 우리가 상경이라 그러죠. 저기 함경북도에서도 서울은 올라오는 겁니다. 이 런던으로 올라온 이후부터 약 24년 동안 극작가로 활동하면서 38편의 희비극을 발표합니다. 제 독서 경험에 따르면은 비극도 좋고 희극도 좋지만 역사극이 대단히 훌륭합니다. 대단히 정치적이에요. 뒤에서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1606년에 마지막 비극인 맥베스를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셰익스피어 작품 전체를 통틀어도 가장 짧은 분량입니다. 그 사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검열을 통해 삭제된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추정합니다. 그리고 16년 4월 23일에 고향에서 사망합니다. 해서 2016년이 셰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이어서 아주 크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트래퍼드 어폰 에이븐에 있는 셰익스피어의 생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셰익스피어 생가를 둘러볼 자격을 얻은 거예요. 맥베스 강의를 들음으로써 오래된 건물의 맛이 그대로 우러나죠. 이게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어떤 작가가 태어나고 살았는가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게 포스트폴리오의 그 맥베스의 비극이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책들을 만드는 게 참 대단한 정성이죠. 대단한 정성입니다. 그 윌리엄 모리스라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북 디자이너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주의자이기도 했고요. 그 사람이 디자인한 책을 봐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셰익스피어 영업한 전집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가죽으로 장정한 기가 막힌 책입니다. 제가 어디에 꽁꽁 숨겨놨는데 못 찾았어요. 예, 보여드리려다가 이 전집이 외출하기가 싫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간은 11세기입니다. 1050년 무렵이에요. 11세기.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로부터 대략 550년 이전 얘기죠. 이전 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공간은 스코틀랜드고요. 인물들 보세요. 맥베스가 있습니다. 이 글래미스 영주인데 여기 스코틀랜드 왕국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왕에게 대들어요. 그래서 그걸 그 반역자를 정벌하고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이 글래미스하고 누구죠? 여기 벤쿠어가 귀족인 벤쿠어가 함께 전장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돌아오다가 만난 게 마녀예요. 이 마녀와 그 환영, 헛것이라 그러는데 이 마녀와 환영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셰익스피어 드라마 곳곳에서 이 환영 또는 유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작품으로는 햄릿이 그렇죠. 햄릿에서도 중요한 비밀들을 들려주는 게 햄릿의 아버지의 유령이죠.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그 존재가 없이는 햄릿이라는 작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맥베스에서도 이 마녀들과 환영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맥베스와 벤쿠어가 돌아오면서 마녀들을 만납니다. 이게 맨 앞장에 1막 1장이 바로 마녀의 장이에요. 세 마녀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셋 언제 다시 만날까? 천둥 칠 때, 번개 칠 때, 아니면 비 올 때? 마녀 2가 난리 소동 전쟁 끝날 때, 전쟁 승패 판가름 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모두 함께 유명한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인생의 역정이라는 게 그렇죠. 권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원어는 foul is fair. 그러니까 foul이 우리가 파울 플레이 할 때 파울이에요. F-O-U에 foul is fair. fair는 공평하다, 아름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불공정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곧 깨끗한 것이기도 하고, 이 페어한 게 공정하고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대단히 지저분하고 추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것은 추한 것, 추한 것은 아름다운 것. 안개와 탁한 공기를 타고 날 잡구나. 이 안개와 탁한 공기를 타고 나르는 마녀들의 마녀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겨내는 게 맥베스에서 중요한 관건이 되죠. 저는 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마녀나 유령이나 환영들은 사실 억압된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내면의 무의식 속에 안개가 짙고 뭔가 어두침침하고 뭔가 정연하지 않은 채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뭔가가 있죠. 무의식적 욕망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걸 마녀의 형상으로 그려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마녀들을 만나면서 우리 이 맥베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마녀들이 얘기하거든. 지금은 글래미스 영주지만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코더 영주가 될 것이고, 코더라는 땅을 차지하는 영주가 될 것이고, 급기야는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라는 말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내면에 있는 욕망을 이 겉으로 드러낸 이 장치랄까? 방식이기도 하겠죠.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맥베스의 비극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이 맥베스 부인입니다.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레이디 맥베스가 없으면 맥베스는 파멸에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맥베스의 성격은 햄릿하고 비슷합니다. 약간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그 안에 뭔가 인간적인 그 심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망설이고 뭔가 머뭇거리면은 이 레이디 맥베스가 나타나서 당신 그러고도 사내야? 하면서 몰아치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모든 맥베스의 행위를 밀고 나가는 동력이 되는 인물이 바로 레이디 맥베스입니다. 귀족 부인들에게는 레이디란 말을 붙이죠. 와이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 레이디 맥베스예요. 맥베스 부인 얘기 나와서 그런데 러시아의 19세기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니콜라이 레스코프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니콜라이 레스코프. 역시 100명이 가까운 청중들이라 목소리가 다릅니다. 니콜라이 레스코프는 단편 소설을 잘 쓰기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는 사람만 아는 유명한 작가예요. 아주 귀한 작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러시아의 레이디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는, 바로 맥베스라는 그 캐릭터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는 캐릭터를 러시아의 어떤 마을에, 그죠? 마을에 여성으로 치환한 거죠. 인간의 욕망, 이 정치적 욕망을 어떤 억압된 성적 욕망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함께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 맥베스, 영화도 있습니다. 레이디 맥베스라고. 좀 야한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야한데, 여러분들이 보기엔 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맥베스 부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맥베스 부인, 레이디 맥베스가 없이는 맥베스의 행위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조금 이따 상세히 보기로 하죠. 여기에 이제 덩컨 왕이 있고요. 던컨이라고 써야 됩니다. D-U-N-C-A-N입니다. 던컨 왕이 스코틀랜드 왕이고 상당히 격조 있고 품격 있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던컨 왕이 맥베스와 사촌 관계로 나오죠. 인척 관계입니다. 던컨 왕이 이 맥베스를 코더 영주, 이 반역자를 처치했으니까 또 코더 영주도 반역자였다고 얘기되죠. 코더 영주를 사형에 처하고 난 다음에 이 맥베스를 코더 영주에 봉합니다. 그러니까 마녀들의 말이 현실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덩컨이 이제 고민이 시작되죠. 마녀들의 그 예언이 나의 운명이란 말인가? 그렇다면은 이 운명을 내가 해치고 나가야지. 사실 이 말 한 것은 레이디 맥베스죠.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레이디 맥베스가 이 던컨 왕을 살해하자고 음모를 구체화합니다. 이 던컨 왕이 맥베스에게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 맥베스가 스코틀랜드 왕위에 즉위합니다. 어떤 데자뷰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 왕자가 멜컴과 도널베인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난 다음에 멜컴은 잉글랜드로, 그리고 도널베인은 아일랜드로 망명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맥베스를 칠 국리를 하죠. 그리고 벤코는 스코틀랜드 귀족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맥베스하고 함께 돌아오는 길에 마녀를 만나죠. 근데 이 맥베스에게 마녀들이 미래를 예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벤코도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녀들이 벤코에게 또 예언을 하죠. 맥베스보다 불운하지만 더 행운이 클 분, 그리고 지금은 왕이 아니지만은 대대로 왕이 될 씨앗이 될 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여기 벤코의 욕망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맥베스에게 벤코는 불안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로 살해합니다. 벤코를 살해하죠. 벤코의 아들은 살아남습니다만은, 그럼 맥더프라는 충직한 어떤 영주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잉글랜드로 가서 멜컴과 함께 군대 10,000명을 끌고 와서 이 전쟁을 벌이는, 그리고 결국은 맥베스를 이 파멸로 몰아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맥더프도 살해 대상이에요. 근데 대신에 맥더프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죠. 이 피비린내 납니다. 그러니까 덩컨, 벤쿠어, 맥더프를 제외한 맥더프의 가족이 학살당합니다. 3번의 악행이 전체 윤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마녀들과 환영들이 있는데, 제가 읽어본 바로는 3군데에 등장합니다. 1막 1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첫 번째 장면이고, 그리고 1막 3장에서 그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코도의 영주,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실 분, 맥베스 만세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벤코에게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막 5장에서 헤카테라는 마녀의 여신이 있죠. 마녀의 여신이 등장해서 왜 니들 맘대로 하는 거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4막 1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벤코의 유령을 보고 난 다음에 연회에서 벤코를 자객을 시켜서 살해를 하죠.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환영을 봅니다. 광기로 점점 치닫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다 해서 마녀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녀들이 환영, 거기에 이제 온갖 두꺼비 몇 달 만에 낳은 아이를 함께 집어넣고, 그리고 유대인의 거짓말하는 간을 집어넣고 해서 끓인 그 스프에서 나온 그 환영이 얘기를 해주죠. 그 유명한 또 예언이 있습니다. 여자에게서 나오지 않은 남자가 아니면 너를 해칠 수 없다. 그리고 숲이 너를 공격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 왕의 자리에서 안전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이게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맥베스 전체를 통틀어서 이 마녀들과 환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전체 줄거리 개요 이해됐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오막에 이르러서는, 이게 오막극인데, 오막에 이르러서는 멜컴이 이끄는 왕자군이 버넴 숲의 그 나무로 위장하고 맥베스를 공격해서 결국은 살해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맥베스를 또 다시 얘기하자면은 검고 깊은, 이건 맥베스의 말입니다. 검고 깊은. 그래서 여기 이 은유의 파장에 주목하라 했는데, 이 드라마는 밤에 주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낮이어도 밤과 같은 낮이에요. 그리고 음산한 안개가 끼어 있고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내면의 무의식의 그 모습들을 이런 그 풍경으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고 깊은 욕망 또는 운명의 정치학입니다. 이 예언을 듣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에 휘둘려서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 권력의 소용돌이로 말려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남는 건 자기 파멸입니다. 그리고 깊은 허무입니다. 이게 어떤 학자의 말을 빌면은, 저는 가능하면 학자의 연구들을 안 보려고 애쓰는 편입니다만은, 어떤 학자의 말을 빌면 이게 원한적이라고 얘기해요. 이 맥베스가 처형되고 난 다음에, 처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장에서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맥더프하고 결투해서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맥더프가 또 이런 반역의 씨앗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운명의 정치학이라는 거예요. 또는 정치적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 권력은 이렇게 안정화된 이 세상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런 정치적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파괴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정치적 운명에 대한 셰익스피어의 깊은 그 통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들 몇 개 볼게요. 이 역사의 재현, 역사에서 소재를 택했다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 소설이 그렇고 역사 드라마가 그렇듯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작품들은 이미 문학적인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하고 추상화하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 역시도 맥베스라는 작품 역시 홀린 쉐드가 쓴 연대기가 있는데 이 연대기 중에 맥베스 전기가 있답니다. 이건 삼국유사와 같이 야사에 가까운 그런 역사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맥베스 전기하고 돈 월드가 쓴 더프 왕의 시해라는 두 개의 텍스트를 결합해서 그 중에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추상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인간의 정치적 권력에 포섭된, 권력의 욕망에 포섭된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의 특수한 모습인, 욕망의 양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보편성을 띠죠. 추상화하는 순간 이 보편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과도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1세기 영국의 얘기일 뿐만 아니고 셰익스피어 당대인 17세기 초반이죠. 17세기 초반, 1606년이라고 했으니까 17세기 초반 영국의 상황이기도 하고 왕 앞에서 공연했지만은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욕망을 둘러싼 쟁투들 있죠. 쟁투들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 우리 사회를 비추는 정확한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추상화 과정이라는 게 거울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이나 역사 극들은 대부분이 역사를 매개로 해서 역사 사실을 매개로 한 추상화 과정을 거친 문학화죠. 재현의 과정이죠. 이 재현이라는 게 그대로 모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미메시스하고 이 미메시스란 그냥 그저 모방하고 다릅니다. 그건 현실을 상대적으로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읽히는 겁니다. 이 시간의 그 시련을 통과한 작품들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볼 필요가 있죠. 그게 고전인 겁니다.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할 것인가. 이 재현은 미메시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미메시스 용어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역사소설, 홍명희의 임꺽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역사소설들이 있었죠. 역사소설들도 역사를 그대로 자연주의적으로 그대로 그려내는 게 아니고 취사 선택을 통해서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주요 인물들의 성격을 통해서 추상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야 지금 여기에 독자들이 그 거울에 지금 여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나와서 얘기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유명한 책 포에틱이라는 책이 있죠. 시학이라고 말로는 들어봤는데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은 오늘 잠깐 맛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록을 작성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시학을 다시 꺼냈습니다.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우리는 천병희 선생 번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천병희 선생의 그 그리스 원전 번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번역입니다. 근데 이 웅진 그 펭귄 크래시 코리아 이 버전은 당연하게 그 그리스어 원본이 있고요. 그 원본을 그대로 함께 배치해 놨습니다. 배치해 놓고 그걸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고 이렇게 원본이 있어요. 원본을 그대로 번역하고 여기에 로즐린 뒤폭록과 장 랄로라는 사람이 아주 상세한 주해를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훌륭하고 그 주해도 아주 튼실합니다. 그래서 시학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비극과 희극을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과 희극을 얘기하면서 희극은 욕설에 가까운 시를 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범함 이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설에 가까운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 시를 희극의 형태로 바꿨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희극들이 많이 있죠. 우리 누굽니까?
아리스토파네스를 비롯한 희극 작가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비극은 평범한 이상의 인간들, 그러니까 고귀한 인물들의 비극적인 그 행위와 그 운명을 통해서 두려움과 연민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그 감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 유명한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 부분만 볼게요. 비극의 재현은 이야기가 아닌 극의 등장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거 어렵지 않죠. 당연히 극의 등장인물에 의해 이루어지며 연민과 두려움을 재현함으로써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감정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실현한다. 카타르시스는 의학 용어였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배출입니다. 설사라 그러죠. 정서적으로 이걸 다 시원하게 개운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인물들의 비극적인 그 삶을 통해서 연민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맥베스라는 귀족이잖아요. 왕까지 가죠. 평범한 이상의 인물이죠. 그 사람들의 그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이런 비극으로 치닫죠. 그 비극을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 경험하면서 두려움은 느끼죠. 야,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하구나. 그럼 동시에 그걸 몰랐을까? 어떻게 오라 파멸이여 얘기하잖아요. 그 파멸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 마녀들의 몇 마디 예언에 이렇게 휩쓸어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 통찰과 함께 연민을 갖게 되기도 하겠죠. 이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얘기하자면 두려움과 연민을 끌어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두려움과 연민에 관련해서 시약 13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후반부는 주로 형식에 관한 얘기들이고 리듬이나 운율에 관한 얘기들이고 여기 비극의 핵심적인 그 가치를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두려움과 연민을 얘기하면서 이게 비극의 고유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비극이 가진 고유의 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그 비극은 두려움과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을 재현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쉬워요. 어떤 성격의 그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연민을 경험하는가?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세 가지 사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의로운 사람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이 행복한 상태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그 과정을 그리는 작품 비극에 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독자들이나 그 관객들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길래 저렇게 의로운 사람이 이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여기서 이 과정에서는 두려움도 연민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반감만을 자아낸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악한 사람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비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새끼가, 나쁜 분이? 나쁜 새끼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놈이 이 행복한 그 상황에 이르는 것은 독자들이나 관객들을 배신하는 거죠. 이건 비극의 고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극이 요구하는 조건을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비극과는 가장 거리가 먼 경우이고, 인간적인 느낌도 연민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극히 악한 사람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서도 안 돼. 이른바 권선징악 비슷하게 악한 사람이 행복에서 불행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줘서도 안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연민도 두려움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비극에서 택해야 할 인물은 누구냐 하면은 덕과 정의감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고, 맥베스를 떠올려 보세요. 덕과 정의감이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싸우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맥베스는 자신의 왕인 이 덩컨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또 자기 친척이면서 자기를 잘 돌봐준 왕이었다는 것도 알지. 그 정도는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인데 악덕과 악행을 또 마구잡이로 저지르는 애도 아니야. 계속 망설이고 회의한다 그랬죠. 레이디 맥베스가 문제지. 그러다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과오 때문에 불행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떤 잘못, 시술 때문에. 맥베스에서 얘기하자면은 레이디 맥베스 때문이죠. 또 더 결정적으로는 마녀들의 그 유혹 또는 예언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파멸은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와 비슷한 모습도 갖고 있죠. 여기서 독자나 관객들에게 두려움과 연민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운명은 불행에서 행복으로가 아니라 정반대로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어야 하며, 맥베스가 그렇죠? 코도 영주가 되고 어쩌어쩌해서 왕까지 됐죠. 살해를 했지만은. 근데 거기서 못 견디죠. 주인공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큰 과오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된다. 여기 악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자신의 어떤 잘못, 그 예언을 믿었던 그 잘못이죠. 그리고 레이디 맥베스의 강력한 이 드라이브에 자기가 굴복했기 때문이지. 그걸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오 때문에 그런 불행으로 떨어져야 한다. 여기서 주인공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인물이거나 세 유형의 인물이 있었죠. 유형이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은 인물이어야지 더 못한 인물이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좀 괜찮았던 사람인데도 어떤 과오 때문에, 어떤 결핍 때문에, 판단력 결핍이든 뭐든 이런 상황에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독자들은 두려움과 연민을 느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인생과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존재 이유이자 가치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잘 이해가 갔죠?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맥베스의 비극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게 마녀들, 환영들의 역할이라고 그랬죠. 마녀 환영들은 우리 내면에 있는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환영, 헛것, 이 헛것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죠. 이거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체가 아니라 헛것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의 그 속임수든 뭐든 이상한 무당의 말이든 뭐든 그런 말들에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그 이성적이고 현명한 사람들이. 이게 인간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의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가장 많은 무속인들이 있는 곳은 미아리가 아니고 화성 근처입니다. 화성 근처. 수원 화성 근처에 가면 한집걸 하나씩 점집들이에요. 그 신선들 집입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어요. 재미가 아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성이 최고의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가장 비이성적인 영역에 의지하는 이 인간의 상황. 이것만큼 아이러니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점집 가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재미로 한번 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맥베스처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걸 실천해 나가죠. 여기서 덩컨을 죽이고 벤코를 죽이고 맥더프의 그 가족들을 죽이면서 자기 불안을 점점 더 가중해 나가잖아요.
불안이 그치려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불안이 더 가중되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예언, 운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환영이나 마녀들은 예언하고 운명을 점지해 주는데, 이 에퀴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에퀴보케이션. 에퀴하면은 양쪽에 이런 뜻이죠. 균형 있는 이런 뜻이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매하게 말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돼요. 이게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죠. 내 이놈! 해서 너 집에 집 저쪽 저 구석에 뭐 아들 있지? 그러면 아들 없는데요? 막 윽박질이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어떤 개로 지금 네 옆에 살고 있어. 개 있지? 그럼 아 있습니다. 그 개가 바로 네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석해도 좋은 그런 애매모호한 발화를 해요. 이 마녀들이 하는 말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이거 결정적인 사건으로 치닫게 되는 거지. 이 애매하게 말하기를 담당하는 게 바로 이 마녀들 환영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걸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헛것들이 나와서, 세 명의 헛것들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파이프의 영주를 조심하라. 첫 번째. 맥더프죠? 결국 맥더프에게 죽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남자만이 너를 죽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나는 제왕절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버넴의 숲이 너를 공격하지 않으면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죠. 근데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티장하고 숫자 많아 보이게 하니까 숲이 온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 가능하게 말하는 방식. 이게 에퀴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에퀴보카숑, 프랑스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서는 맥베스의 비극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어떤 가치 중립적인 말인데 자기 편리한 방식대로 그걸 이해하죠. 해석하고 판단 근거로 삼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말하기 방식 관련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 은유의 파장들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셰익스피어 드라마가 다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메타포들의 향연이죠. 밤이 그렇고요. 잠이 그렇고요. 의상이 그렇죠. 여기 유명한 문장이 있죠. 이 맥베스를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쟁이가 거인의 옷을 빌려 입은 꼴이구나. 이게 의상의 비유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이 은유들을 읽어내는 것도 맥베스뿐만 아니고 셰익스피어의 드라마를 읽는 재미를 배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은유하는 바가 무엇일까?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가 좀 풍성한 게 읽기에 좋습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맥락을 놓치고 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 한국 셰익스피어 학회 작품 총서의 그 특징이 역사적이거나 형식적인 또는 연극 연출 과정에서 주의할 것까지를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또 방해를 받지도 않습니다. 읽어 나가는데 이 버전을 읽다 보면은 셰익스피어가 훨씬 가까이 와닿을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은 그것도 좀 난감할 때가 많아요.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이 그려졌죠?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제 맥베스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새 마녀를 보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